터커 현상, 캔디스의 거짓말, 그리고 메건의 비겁함은 우리 모두가 그냥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현상이에요.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하지만 물론 벤 샤피로는 이 모든 걸 내부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이 운동을 만들고 이런 인물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는 최근 패트릭 벳 데이비드와 함께 폭로성 에피소드를 내놓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정말 기대해도 좋아요. 제가 터커와 심각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처음 느꼈던 건 아마 2018년에 제 쇼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쇼에 나왔을 때였고 그때 그의 책이 있었죠. 그의 책은 혁신과 자본주의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방송에서 이미 말했거나 곧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본주의가 단지 권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우리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했죠. 제게는 이런 말이 좌파적인 언어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할 때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현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유욕이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재산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진실에 기반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재산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진실을 침해하게 되면 결국 국가주의의 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정확히는 8년 전에 터커 칼슨이 이미 반미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서 모두가 주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이미 이 모든 나는 보수주의자야라는 주장 자체가 나는 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지지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할 때 마가에서 나타난 이상한 분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미국의 가치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움직임은 이미 2018년에도 터커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대변되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저는 터커에게 특별히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자신의 책에 썼기 때문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 부분에 대해 물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그 대답에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율주행 차량이 지난 50년 동안 등장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는 70세이십니다. 몇 달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새 차를 사러 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70세세요. 테슬라를 사세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도로 위의 것들을 특히 밤에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인식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해지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모두에게 보급된다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매년 수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죠. 아무튼 제가 터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근거로 자율주행차를 금지하겠습니까? 그러자 터커가 안전 때문이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터커,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자율주행차를 금지할 근거를 물었지 그게 사실이냐고 묻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이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멍청해진 것 같아요. 제 말엔 그건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자율주행차를 금지할 근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즉 언론이나 사람들이 넘어갈 만한 이유가 뭐냐고 물은 거지 내가 실제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건 정말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생각하도록 훈련된 남자가 할 법한 말이지 어떤 도덕적 명확성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논쟁을 좋아해요. 대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찰리가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저도 엠페스트에 몇 번 가봤고 거기서 몇 번 연설도 했어요. 그런데 찰리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토론을 시키는 걸 봤어요. 한 번은 데이브 스미스가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해머였던가요? 그 사람과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잭, 조시 넌 해머? 소년을 바꿀 그거 수 알아요? 없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토론하게 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당신이 무대에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게 아마 1년 전쯤 아마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맥인 켈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당신이 맥인 켈리를 비판한 이후로 모든 게 시작됐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건 캔디스 오웬스가 에리카를 공격했던 일과 관련된 거였죠. 그런 모든 것들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저도 그걸 기억해요. 자, 다시 히어로 빌런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요. 누가 당신을 악당으로 보게 만든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네, 좋아요. 캔디스가 떠난 일, 그 일이 일어난 방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10월 7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옹호한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인가요? 터커인가요? 오늘날 우파에 진짜 적이 없는 건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악당이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터커, 메건, 캔디스 같은 사람들이 벤 샤피로를 마치 모든 우파운동의 문제점의 결정체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생겨난 거대한 균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폰테스도 거기에 넣어봅시다. 닉도 거기에 제 말은 넣을 수 들어보세요. 있겠네요. 그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를 싫어한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분명히 제가 더 잘 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에 관해서는 그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집중이 쏟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야기하는지와는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방송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제 방송에 대한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더 멍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치 제가 방송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클립을 잘라냅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방송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측정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10월 7일 직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2024년 중반쯤, 그러니까 전쟁이 한동안 계속된 시점이 되면 저희는 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제 방송에서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35분이나 1시간짜리 방송 중에 3, 왜 그렇게 된다고 4분 생각하시나요? 정도밖에 안 단순히 됩니다.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지쳐서 그런 건가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를 다루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란에 대해서 이란과 관련해서 이해합니다. 처해 있는 저도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MOU가 깨지면 우리가 그걸로 먼저 보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속보가 아니라면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이스라엘 얘기만 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데 하지만 사실 제가 그건 알아보려고 사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알다시피 제가 계속 말해왔다는 거라서요. 어느 정도 저에게는 미스테리였어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같은 말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여져요. 제가 뭔가 다르게 말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되죠. 뭐가 바뀐 거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답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레미와 케일럽이 결정권자였던 그들이 캔디스를 해고했을 때 저는 그들이 왜 캔디스를 해고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돌이켜보면 캔디스를 해고한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게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자명한 건 없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미스터리였어요. 그들은 이유를 몰랐죠. 아마 캔디스의 쇼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치에 대해 또 하나 배운 점은 제가 매일 모든 세부 사항까지 깊이 관여하다 보니 청중들도 저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터커 칼슨을 볼 때 그가 2020년 이후로 말하는 내용과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정치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프로그램이나 제 프로그램을 매회 시청하지 않아요. 아마 3번, 4번에 한 번 정도 볼 거예요. 에피소드에서 한 번 정도요. 10분 정도만 보는 거죠. 아주 충성도 높은 핵심 시청자들이 있지만 그 수는 꽤 적은 편이에요. 네, 쇼츠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 전체 영상을 다 보는 사람들은 더 적은 비율이에요. 이건 정확히 완전히 그렇죠. 다른 두 그룹이죠. 시청자들이요. 그리고 누가 핵심 시청자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정확히 큰 맞는 가치가 말이에요. 있을 거예요. 여기서 벤이 말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의 맥락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꾸준히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사실과 정보를 살펴보고 사실과 정보를 조작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벤이 이스라엘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고 그걸 공개적으로 알렸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유했고 벤이 이스라엘에 대해 몇 번 언급했는지와 터커나 캔디스가 몇 번 언급했는지 비교하고 대조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정말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터커나 캔디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하거나 알아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들을 던지는 거죠. 그것들은 그냥 거짓말일 뿐이고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정말 본질적으로 부정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집착하고 집중하는 어떤 주제들이 실제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 소셜미디어의 방향성에서 정말 부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긴 형식에서 짧은 형식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2시간짜리 쇼나 3시간짜리 쇼 혹은 1시간짜리 쇼에서 30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건 아주 뚜렷하죠. 맞아요. 일종의 틱톡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는 30초짜리 짧은 한마디로 다루기에는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물론 어떤 이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우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슈들은 30초 안에 다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맞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맞죠? 이런 건 우파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방임 경제학과 소위 말하는 공동선 보수주의를 어떻게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30초 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양쪽 모두 구호만 외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소위 공동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을 냉정한 리버테리언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영혼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하죠. 그리고 냉정한 리버테리언들은 공동선 보수주의자들을 주고 사실상 프랑코주의,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죠. 그리고 수준 그들은 낮은 동료입니다. 주장이 아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논쟁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보는 짧은 형식이라는 것도요. 왜 그런지 알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막으려는 목소리들은 단순하고 어리석은 프레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진실과 미묘함으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복잡함과 불편함을 동반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30초밖에 시간이 없다면 어리석은 말이나 짧은 멘트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쉽게 속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 그래. 저 보수주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봐. 아니면, 맞아. 하지만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의 역사보다 훨씬 쉬운 일이야. 그리고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클릭베이트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건 사실 지적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터커와 캔디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바로 처음에 터커가 벤 샤피로에게 했던 대답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은 저에게 진실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빠르게 팔리고 쉽게 설득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좌파적인 생각들은 정말 팔기 쉬워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우리 모두 돈이 있어야 한다. 자유가 있어야 해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떤 모습인지 파고들면 복잡함과 미묘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생각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놀랍게 들리나요? 클릭베이트 전쟁에서는 멍청하고 빠른 이 새로운 우익운동의 선정적인 아이디어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놀랍나요? 실제로 정치평론가로서 요구되는 지적 정직성과 사려 깊음보다 더 잘 통한다는 게요? 아니요, 아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조회수를 얻고 온라인에서 큰 관심과 화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 준비가 된 사람들, 그들은 나쁜 생각을 빠르게 팔면서 유대인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남을 탓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건 소셜미디어 전쟁이고 낮은 지능의 사고방식과 복잡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분석하지 못하는 무능을 만들어내고 보상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명확하고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판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